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소환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어젯밤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언급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며 위조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사육돼지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돼지 이동 중지 명령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로 투사에 파묻힌 부산 사하구 주택과 식당에서는 조금 전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남은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하길 원하고 있다며 곧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교수를 비롯한 이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방식과 관련해서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정경심 교수 첫 소환 조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검찰은 다시 부른다 이런 방침입니까? 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검찰이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언제일지는 검찰이 전혀 알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 다시 조사받으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청사에 나왔는데요. 자정 무렵까지 조사받을 거란 예상과 달리 오후 5시쯤 귀가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정 교수의 출석과 귀가 모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후 출석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이 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사건이죠.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해 체포됐고 이후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가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려던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 교수를 상대로도 조 씨 기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우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나 다른 공범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부인이 소환된 다음 날에 조국 장관 검찰 개혁을 또 강조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전국 검찰청이 또 긴급 지시도 내렸습니다. 함께 전해주시죠. 네, 먼저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 수사와 별개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검찰은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방안을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기로 했다고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의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첫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의 쟁점인 교육위원회와 또 보건복지위원회, 사모펀드 의혹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곳곳이 대립인데요. 오늘 국감은 몇 개 상임위에서 열립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는 모두 13군데입니다.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입니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가운데 하나인 가족 사모펀드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의 대응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유이동 의원도 사모펀드 의혹의 본질은 바지 사장을 안 치고 조국 일가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눈치를 보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면서 조 장관 오촌 조카의 투자처인 WFM의 주가 조작 의혹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동양대 최성희 총장의 학위 논란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의 학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여야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집회에 참가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주권 선언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결단할 때까지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묵묵히 살아가던 중도 우파가 나서서 정의의 물결을 잃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폐쇄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은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온 국민의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서울로 많은 당원이 모인 것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며 한국당이 민생을 말로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역별로 300~400명씩 버스로 동원하는 등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아무리 정쟁의 골몰에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각 진영의 집회를 두고 연일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가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동 정치가 위험에 다다랐다고 본다며 이제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속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배임 수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A 씨는 지난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A 씨의 상사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런 상태인데요. 동생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위장 소송과 웅동학원 비자금 조성, 위장 이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또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소 고발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일부터 닷새 동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응했고 황 대표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뇌물 의혹 등을 받는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이 검찰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총경은 어떤 조사를 위해서 출석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동업자 유 전 대표가 차린 술집 단속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조금 전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산사태 사고 현장입니다. 네, 어제 일단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1명이 됐습니다. 자세한 발견 당시 상황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고의 실종자 1명이 이곳 현장에서 조금 전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각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5분쯤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이 실종된 일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 일대를 수색을 하던 중 숨져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이제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119 특수구조단의 수색견 2마리가 현장에 투입되고 경찰도 합동 수색에 나섭니다. 산사태에 휘말린 사람은 식당 주인과 일가족 3명 등 모두 4명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식당 주인 배모 씨와 일가족 가운데 아버지 권모 씨가 어제 오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추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실종자가 권 씨의 아내인지 아들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살았던 주택 수색은 대부분 마친 상태인데 이곳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색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토사에 휩쓸려 다른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토사는 일대 도로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사의 양이 막대한 데다 현장을 연결하는 길이 좁은 도로 하나뿐이라서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이 우선이겠지만 이 산사태의 원인도 조금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종자 가족들을 찾는 게 우선인데 이 때문에 정확한 산사태의 원인 파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서 추정되는 원인은 있습니다. 산 정상을 깎아서 만든 예비군 훈련장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비슷한 이유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사태 당시 나온 토사의 색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흙과 다르게 시커먼색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로 추정되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과 섞이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집안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신원 확인 등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찾는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시 초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모습만 봐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초곡마을은 마라톤 선수 황영조 씨의 고향으로 황영조 마을로도 불리는데요. 사실상 마을 전체가 거대한 진흙더미 속에 파묻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뒤 물길이 막히면서 하천이 넘친 겁니다. 이쪽을 보면요, 이 화물차가 흙더미 속에 갇힌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요, 이 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해 쓰레기가 이 자동차와 함께 뒤엉켜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밀려올 정도니 당시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을 안길인데요. 지금 토사가 높이 1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주택 수십 채가 이렇게 토사에 파묻힌 상태입니다. 집도 엉망입니다. 집안을 보시면요, 흙탕물과 펄로 가득 찼고 가재 도구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인데요. 119 구조대가 밤에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곳 삼척을 비롯한 강원 지역 이재민은 370여 가구 6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빨리 복구 작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마을 복구 작업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이 중장비가 작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요. 중장비들은 마을에 쌓인 흙더미를 치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군장병 100여 명이 투입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오늘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700여 명을 이곳 초곡마을과 신남마을 등 피해가 큰 4개 마을에 투입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직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재산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복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집안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안만큼이나 피해가 컸던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서만 6명이 숨지고 주택 800여 채가 침수되거나 부서졌는데요.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울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이제 복구 작업이 진행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울진군 매화면 금메리라는 마을입니다. 이곳 울진 중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마을 중에 한 곳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다리가 보이는데 가운데가 완전히 부러져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가장자리의 나무 부분도 굵은 나무 기둥과 잡초들이 흘러 물과 함께 흘러내려서 다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돌려서 마을 쪽을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군 장병들이 이제 점심시간을 맞아서 휴식하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 마을 집을 보면 집 안에 있어야 할 냉장고와 장롱,
장롱 같은 가구들이 모두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까지 토사가 모두 들어차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만 군인 100여 명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 울진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는데요. 동해안 남북을 잇는 7번 국도를 타고 이곳으로 왔는데 산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막힌 곳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대부분 복구 작업을 마쳤지만 일부는 지금도 통제된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복구 작업에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공무원 1,600여 명과 군인 600여 명 등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울진에서만 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도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울진과 포항 등 경북 지역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했는데 이틀차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많아서 적어도 주말까지는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파주와 김포시 사육돼지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인천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병한 인천 강화구는 이미 이 사육돼지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파주와 김포도 일단은 수매 신청을 받고 또 나머지 사육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파주와 김포에서 기르는 90kg이 넘는 비육돈을 수매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의 수매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할 돼지의 마리수와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시에 낸 뒤 정해진 날에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수매 단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닷새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가축 방역관이나 수의사의 사전 정밀 검사와 도축장의 해체 검사 등을 차례로 거쳐 비축할 예정입니다. 수매가 모두 끝나면 나머지 사육돼지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항면에서 한 건이 확진됐지만 파주시 인접 지역이어서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92,500마리를 대상으로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인천 백령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돼지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로 새끼 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됐습니다. 백령도는 내륙과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어서 강화 성모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염 경로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서 현지 시각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떠나 오후 5시 40분쯤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출구를 이용하지 않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해서 언론을 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조만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양측은 현지 시각 4일 예비 접촉에 이어서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며 지켜보자 이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합참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시험 발사가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북극성 3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도를 넘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SL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핵협상 재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공식 회의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e missile was fired from a sea-based platform.
in the Wonsan Bay.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전화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외교회장을 마련하지 못하며 중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They both agreed that the North Korea tests are unnecessarily provocative and do not set the stage for diplomacy, and that North Korea should cease these tests.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마이클 앨러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장을 인용해 시제품 잠수함에서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SLBM 추가 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꽉 막힌 여의도 정치가 거리의 정치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는 조국 대전, 이제 거리에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로 맞서게 됐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광화문 집회, 보수 진영의 총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에서 드러난 갈라진 민심 행렬,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단군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무한무치 정권입니다. 무능 정권입니다. 무노동 정권입니다. 무책임 정권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 말입니까? 대통령 친인처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조국은 불행의 한몸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 우리공화당의 태극기 집회, 수구적 종교정치 세력의 창당 준비 집회가 뒤섞여 정체성과 주의 주장의 혼돈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초동 촛불 집회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합니다. 네, 어제 최대 규모의 집회, 역대 보수단체 집회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아닐까 싶은데, 보면은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이 보수 정당이 주최한 집회도 있었고요. 네. 이외에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한 집회도 있었고, 또 학생들 집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이제 어제 한꺼번에 집회가 이루어진 이런 모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종문화 앞에서는 한국당이 주도를 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은 서울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집회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리공화당은 147차 서울역 집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이외에 교보문고 앞에서와 그다음에 시청역 서울광장 앞에서 예. 그다음에 또 그 건너편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각각 여러 보수 단체 또는 기독교 단체들이 각각의 집회를 시간대별로 여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모아진 건 한 3시경쯤부터 원래 집회가 거의 각각 마무리되고 이 행진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청와대 앞으로.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양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합쳐졌는데 말씀하셨듯이 보수 집회에서 가장 많은 어떤 인원이 나왔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저께 처음으로 한국당과 시민단체가 합동 집회를 열었다. 예. 예전에는 그냥 당이 여는 그런 장애 집회는 당이 열었고 당이 참가하지 않고 시민단체만 여는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당도 사실은 정파 간의 어떤 좀 분열도 있었고 또 목소리가 여럿이었는데 어저께는 모든 정파의 모든 의원, 당원들이 다 집결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상 어저께의 집회를 굉장히 크게 열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구적 종교 정치 세력의 창당 준비 집회를 뒤섞였다 이런 네. 그 비판을 당장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 연설하는 모습 보셨죠? 네.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고 간결한 이 어떤 구호로 정말 분위기를 뭐 고조시켜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선거운동 때마다 예. 보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 매체 토론회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는데 그때 주호영 의원이 나와서 토론자로 나와서 한기총이 주도하는 집회, 광장 집회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당 차원에서 참여하긴 하지만 절대 마이크를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아주 격한 이 연설이 등장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뭐 아주 강하게 지금 저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문재인과 조국은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입니다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한 몸통 아니냐. 예. 이 얘기에 또 이제 연장되는 패러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 선동 구호 내지는 이제 반정부 집회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는데 문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저 자리에 조국 장관은 아니지 않느냐. 사퇴 의견을 가진 예.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 우리가 여론조사로도 확인했던 그 개인 자격의 시민들이 많이 가셨어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유모차 몰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온 예. 분들도 있고 뭐 부부가 손잡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 집회도 이제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 의해서 문화제처럼 진행될 수 있구나. 예. 평화롭게 갈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절반 정도가 이제 절반 볼 수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가 하면 아까 이제 이평론가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지만 조직 동원이죠. 정당이 주최했고 정당이 동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한 뭐 제가 몇 퍼센트라고는 뭐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주최 측의 주력으로 참여한 곳은 아까 이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보수 성향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결집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들에 의해서 동원된 부분들이 일부, 자발적인 참여 일부.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 시민 참여의 어떤 의미가 네. 퇴색했다. 이건 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면은 뭐 동원의 문제는 늘 언제나 따르게 되는데 네. 어제 집회에서의 이 동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는 한국당이 주최하는 행사다라고 처음부터 예. 한국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각각 마이크가 달랐어요. 무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하는 무대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당이 하는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대가 이루어졌어요. 각각의 무대가 한 7군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이야기와 다른 어떤 무대를 꾸몄고요. 지금 동원 문제는 사실상 총력전을 기울인 건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가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됐어요. 예.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집회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전에 이미 또 언급을 했고 또 여당 원내대표가 그 전에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집결했고 그것을 청와대가 다시 언급하는 이렇게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언급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총력전을 펼치게 된 어떤 이 필요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예. 사실상 촉발한 것 서초동 집회가 이 어저께의 집회를 촉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원 문제는 사실 서초동 집회에서도 동원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당의 이름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 지역구마다 당원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사발통문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일단 때문에. 근데 뭐 그 조직위 쪽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은 지금, 사람들은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예. 내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네. 오늘 이렇게 이 문자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 집회. 그러니까 5일 집회에서는 절대 더불어민주당 1호차, 2호차 하는 그런 이 버스 앞에 표식을 하지 말 것. 내일 진행되는 서초동 집회.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절대 자발적 참여라고 보여지게끔 할 것 이런 네. 행동 수칙이 담겨진 조직국
민주당 조직국 차원의 그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는 양당 모두 당에서 뭐 주도해서 무대를 만들거나 주도해서 무대를 만들지 않아도 지역구 차원에서 당원들의 어떤 독려를 하거나 그 차이가 사실은 무대를 만들었다 차이지 동원이라는 이름에서는 거의 같은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꽤 컸고요. 네. 그 이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모인 인원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네, 저도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내일 저녁에 내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네. 서초동 집회가 또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상에는 이건 뭐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뭐 지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도는 게 그럼 검찰 개혁을 향한 또 조국 장관 사수를 향한 우리 뭐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만 명 모입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와 진보 양진영으로 갈린 혹은 쉽게 말하면 이슈 하나만 놓고 보면 조국 장관이라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비화돼야 될 사안인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찬조 반조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로 갈라진 이 여론이 어떤 집결로 세과시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국정농단 빼고 그 외에는 선거 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자발적 참여든 뭐 이게 그 순수한 응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조직적인 동원으로 이제 세과시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은 선거 때 정도뿐인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서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이 거리 경쟁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과정은 참 안타까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에 부추기고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을 또 내놨는데요. 이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가 되죠. 너무 우려가 되는 게 그 남아프리카에 줄루족이 있습니다. 줄루족이 그러니까 근대화 훨씬 전에 부족 국가였을 때 전쟁 같은 걸 벌일 때 어떻게 벌이냐면 새해를 보이면서 누가 더 고함을 많이 지르느냐 그걸로 실제로 승패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부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를 넘어서서 법치 국가가 됐다는 건 그 법과 제도로서 사실은 대의 정치를 이끌으니까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정파 간의 갈등과 그다음에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자라는 게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촉발된 것으로 얘기하면 서초동 집회를 사실은 민주당이 거리를 뒀어야 됐다. 또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청와대 관계자가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서초동 집회가 끝나자마자 100만의 뜨거운 목소리가 모아졌다라고 민주당에서 논평을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어떤 이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조국 장관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특정 갈등을 부추겨서 또 이렇게 참여하고 동원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첫 번째는 갈등 비용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안들 속에서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 비용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정치인들이 국회라는 공간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뭐 민주당 얘기도 해주셨지만 한국당은 아예 집회를 주도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는 국민 탄핵 결정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한 어떤 구호를 넘어서 대통령의 문제까지 언급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한 몸이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그 황교안 대표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대상은 일단은 조국 장관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맥락이지만 나아간다면은 아까 반정부성 집회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권자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퇴 집회지만 이것은 결국 반문 집회, 이 반문재인 대통령 집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까 전 이평론가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문희상 이 국회의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의의 용광로는 국회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냐면 이 머릿수가 몇이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늘 우리가 얘기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 내지는 반대 여론이 더 높다. 근데 팽팽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도 사안에 따라서 조국 장관 반대론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초기를 빼고는 조 장관 지지 의견이 여론에서 높았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모여도 만약 그걸 다 모인다고 치면 반대가 더 많이 모일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로 눌렀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광장에서 우리가 압도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모여라 이게 되는데 국회일은 왜 안 하시고 거리에서 저러시는지 저 정치인들의 책임. 그동안 여론조사 못 믿는다는 얘기 해놓고는 이제는 광장에 모이니까 봐라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뭐 정치권이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뭐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서초동 집회 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200만 얘기를 했었고 어제 나경원 대표는 그게 200만이면 2천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런 숫자 공방은 사실 국민을 일종의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제 그 집회 중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집회가 조금 진보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의 불민스러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긴 했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헌금을 걷는 일도 전 이게 있었고요. 조금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 어제의 의미 있는 보수 대집회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 전광훈 집사가 헌금통을 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저는 본인이 이 집회 아까 동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교인들을 동원하거나 하는데 어느 비용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은 믿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당 동원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서로 그거는 빗대서 비판하는 지점인데 지금은 큰일 나는 일이죠. 버스 한 대 시골에서라도 몰고 오는데 만약 정당이 돈을 내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교회 혹은 이제 종교 단체 이런 쪽은 정치법이나 선거법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헌금통을 돌리면서 헌금통에 써 있는 문구까지도 이건 전광훈 목사가 다 알아서 사용할 테니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셔라. 헌금통 앞에 문구가 붙어 있다는 거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헌금통에.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회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뭐가 저 집회에 나갔는데 조국 사태 집회에 나간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뭐 헌금이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고 전 목사의 저 발언 때문에 저 집회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오염됐다. 이건 전 목사가 다른 반대파가 아니고요. 저기 모였던 시민분들에게 사죄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에 대해서 절대 지지하거나 혹은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저께 집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각 전부 다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전광훈 목사 부분도 사실은 한기총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고 거기 어저께 집회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도회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기도의 형식을 띄었고 목사가 기도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의 순서대로 해서 성가가 불러지고 헌금이 돌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 전체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명이 저 광화문에서부터 저 서울역까지 헌금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트가 쳐진 자기네 그 신자들에게 돌렸다면 그것을 놓고 왜 집회인데 뭐 헌금통을 돌렸느냐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헌금통이 그야말로 이 광화문 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부터 딱 돌려졌다. 그럼 저는 그건 진짜 저도 같이 비판을 할 겁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어저께 연설을 한 부분도 저는 부적절했고 또 일부 뭐 이 시민들이 일부 참가자들이 여기자라든지 뭐 폭행을 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끼리 한 그 공간 속에서 바리케이트가 쳐진 공간 속에서 헌금을 돌린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 이평론의 말씀에 한 가지만 발언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 집회를 평가하실 때 최초로 보수 집회가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민단체에서 한기총 빼면 그 인원 제합니까? 저 모임에서? 광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조국 사태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구나. 한기총 인원 뺍니까? 그분들은 동원됐다, 자발적이다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리케이트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 큰 군중들은 하나의 목표로 모인 분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시작했잖아요. 한기총 그럼 인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헌금통을 돌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헌금통을 돌렸을 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고 바리케이트 내에서 헌금통이 돌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통이 전체적인 어떤 집회의 어떤 상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쨌든 네네. 지금 두 분이 계속 공방을 벌이실 일로서는 조금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좀 네. 벗어난 주제인 것 같아서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직 그 어제 광화문 집회 이후에는 이제 반응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주목해 보고 네.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광화문이 이렇게 뜨거웠다고 하면 서초동에서도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출석해서 이제 7시간,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당장 황제 소환이다, 네. 황제 조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오늘 아침엔 또 이제 그 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다룰 이 맥락을 이제 예정입니다. 합쳐서 본다면 어떤 예. 거냐면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일단 몸이 아프다. 조국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도 얘기했고 심지어 이 11시간 압수수색 초기에 실신했다. 뭐 검찰은 아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반론도 나오고 했는데 전체로 추정해 보면 일단 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일을 2달 가까이 겪다 보면 조통 건강도 이게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보통은 네. 사람들이 공황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예. 하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 드나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인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 소환 처음일 텐데 고강도 조사가 또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부담 속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저는 검찰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 공개 소환을 굳이 압박하면서 예. 소환을 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휴일에 비공개로 해주되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더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아마 그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날인을 못 찍고 진술조서를 못 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선. 다시 부른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 6시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하느냐. 다 못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시경에 조사는 중단됐고 네. 1시간쯤 휴식을 취하고 5시간 넘어서 나간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진술조서에 날인이 안 된 상태니까 조사는 한 다시 이루어질 절반 것이다.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뭐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 교수가 이제 공인이냐 아니냐 요 애매한 경계가 그 있기 때문에 경계도 더 분명히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공개 소환 관행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전국 검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걷어내면서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일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천하의 대통령도 전부 다 공개 소환됐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찬 채로 사실 그 소환이 된 어떤 부분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장관 부인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라는 공방 속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하나였던 그 카드가 아닐까 검찰은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공개 소환하지 말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조국 장관도 이렇게 일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아내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는 예외가 된 상황 불러놓고 나서 그다음에 공개 소환 폐지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관행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것이 맞긴 한데 시점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자 지금 검찰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모관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소장에 보면은 공범으로 또 적시는 안 돼 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위법하냐 아니냐. 지금 이제 서초동 집회와 이 광화문 집회의 가름길이 그거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과연 구속될 것이냐.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가 먼저지만 또 기소가 된다면 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유죄냐 무죄냐 이게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최종적으로 이제 가름짓는 최종 판단이 될 텐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조범동 오촌 조카와 공범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흐름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실상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였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 뭐 부정거래,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범이 아니고 만약에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모펀드의 투자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촌 조카와 자신의 친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 회수한 그냥 친인척, 가족. 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사실 이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강하게 걸기 위해서는 실소유주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공범이어야 마땅한데 어제 공소장은 빠져 있다. 그런데 이게 정경심 교수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공소장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 교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게 이 사문서 위조로 인사청문회 날 공소시효 마감이라 부득이 소환 없이 기소합니다. 이례적인 처우가 벌어졌던 것처럼 어제는 이 조범동 씨의 경우에 구속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1단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 어제 소환 조사 이후에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 소환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관심 사항인데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환 조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조국 장관이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소환 통지가 온다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저 당시까지만 해도 고민하겠다라는 뜻이 사실상 사퇴도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씨가 하는 어떤 방송에서 일부 교수들과 나눈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친조국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은 어떤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표현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계속 간다. 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방송 내용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의 어떤 지금 이 판단이 어떻게 될까? 조국 장관까지 소환해서 기소를 할까 말까? 또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까 말까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가지나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할 건가? 어느 환부까지만 드러낼 건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단 필요하고 또 조국 장관 스스로도 지금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때 당시의 어떤 표현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소환될 때도 그냥 뭐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로 지금 해석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국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이례적으로 또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괴롭죠.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온 가족이 사냥감이 된 것 같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고졸돼도 시험 다시 치르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표창장, 또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은 위조한 적 없다. 요약하면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는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상의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얘기 오늘 네. 예 일단 왜 마이크 앞에 섰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긴 얘기니까 직접 들어보셔야죠. 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데 저 이야기는 좀 선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냥감이 됐다든가 혹은 뭐 고졸이어도 괜찮다든가 선정적인 얘기고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1. 이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나왔다. 네. 어머니가 사실은 검찰 소환되기 전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박하는 없는 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자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난 고졸돼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하려고 하는데 가족 간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걸 반증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검찰 소환해서 도대체 없는 죄를 딸 때문에 뒤집어 예.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인터뷰의 목적이라고 밝혔고 핵심적으로 3가지의 거짓을 밝혀요. 예. 이제 이건 조양 입장이에요. 그래서 팩트는 모르지만 1. 예.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잘하는 사이다. 얘기를 해요. 용돈도 줬고 밥도 같이 먹었다. 근데 난 조민희를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에요. 조양에. 예.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건 자택 압수수색 있던 날 검찰은 몇 분 사이에 무슨 부인이 쓰러지고 119를 부르고 하느냐. 그런 일 없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수사관이 자기에게 와서 어머니를 좀 케어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해요. 인터뷰에서. 검찰하고의 또 진위공방에서도 반대쪽 입장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신문에 난 건데 네. 진술 조서가 공개되다시피 했어요. 조국의 딸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대 나간 바 없고 인턴 수료증 받았다. 이런 발언을 자신이 검찰에서 한 바가 없는데 보통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나 한 말과 다르게 궁지에 처해 있다는 네.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거짓을 진실로 바로잡고 예.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울림이 있었던 것은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본다.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예. 지금 그 표창장 위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도 한 차례 받았었고요. 좀 어머니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는 위조한 적이 전혀 없다. 내가 다 활동을 하고 직접 받았다. 이걸 명시적으로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 진술과 관련한 부분들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가장 또 해명하고 싶었던 게 119 부른 부분일 거예요. 이 압수수색 당시에 119 불렀느냐 안 받느냐, 예.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뭐 그런데 물도 더 줘야 할 것 같다라고 수사관이 와서 그리고 119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수사관 입으로 그랬고 예. 어머니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불렀다. 즉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다음 날 올라갔다는 SNS에 그 정경심 교수의 해명글은 당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9시 40분에.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랑 해명한 글을 그때 올릴 수 있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의도가 사실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어찌됐든 검찰에서 진술을 예. 어떻게 하더라도 네. 믿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 하나. 두 번째는 5.1 집회에 대해서 5.1 집회가 상당 부분 이 조민 양의 인터뷰가 회자가 될 겁니다. 지금 저도 네네. 인터넷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예. 완전히 울림이 커요. 그래서 더 많이 모여라. 조민 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네. 것들이 지금 날라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5.1 집회, 5.1 서초동 집회에 가장 큰 또 소재가 될 겁니다. 아, 조민 예. 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직접 해명에 나선 이런 네.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데 일부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오늘 인터뷰가 내일 그 서초동 집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죠.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민주당은 끝까지 비호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내몰면서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당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석 교수의 부인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그 문경란 위원장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일단 이 정도로 서로 좀 양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지르면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 박영우 장관님. 의사진행 단어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따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주세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과음 지르지 마세요. 장관님,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알고 있죠?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문체부 산하기관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회장을 하고 지금은 명예회장이고,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 관련 활동에 김무양이 의아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대표회의 동아시아 지역 대표로 참가합니다.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최지 평창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 또 참가 선수 자격으로 또 참여했습니다. UN 세계 장애인 날 기념 공연, 거기에 김무양이 포함됐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소프라노 음악회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한 무대에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유별나게 이렇게 자주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좀 특별하지 않으세요? 네, 좀 특별한 경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글로벌 메신저라는 자격으로 SOK에 또 이사를 맡고 있어, 당연적 이사를. 응?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이 SOK를 세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정황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법이나 지원 사업 시작 첫 해 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바로 SOK예요. 이 교문지 자체에서는 갑론을박대다가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게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나경원 의원이 예결위 위원을 했어요.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문체부가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의 안하무인입니다.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이런 무소불위의 SOK에게 매년 30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호 소통정책관입니다. 남과 북의 철책 사이에 비워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의 사체가 이곳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물론 아직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우리 측 철책을 넘었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발견된 곳이 우리 철책 전방 1.4km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육상동물은 절대 넘어올 수 없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있고 한다던데 장관님 정확히 알고 하시나요? 예.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과학화 그 경계 시스템이 GP 그다음에 GOP는 완전 철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육지 동물이 어느 수준이에요? 그 예? 크기가 작아도 새를 제외하고는 넘어올 수 없다. 육지 동물은 100% 예, 다 차단돼 있다. 아예 네, 못 차단돼 넘어온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철책이 훼손된 사례가 꽤 된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 우리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알린 게 지난 5월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 이후에 우리 철책이 파손된 사례인데 모두 7건입니다. 또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그 전에 파손이 됐지만 북한의 발병 뒤에 보수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철책이 단순히 기울어졌거나 또 구멍이 작아서 이 멧돼지가 철책을 통과하려고 시도를 하면 바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의구심 섞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돼지까지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아니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거짓복을 했어요. 돼지열병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또 잔소리 듣는다. 자, 올해 들어서 접경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사는 모두 261차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양성 판정이 그 가운데 나온 건데요. 이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고, 그렇다면 접경지대까지 퍼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북한 철책을 뚫고 멧돼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DMZ 내 토양이나 하천이 오염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특히 이제 이번 태풍에 몽땅 다 이제 쓸어 내렸고 쓸어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 정도로 이제 다 오염돼서 이제는 멧돼지 한 대까지 엉겨갔으면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야생 동물에 대한 관리는 북한이 이제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우리 철책을 직접 넘어오지 않아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 돼지 외의 다른 종류 개체의 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피를 빨아서 전파되는 건 아니고 다만 묻은 피가 문제입니다. 이 멧돼지 사체의 피에 쥐나 파리, 또 새가 잠깐 앉았다가 다른 곳에 이동해서 감염된 돼지의 피를 묻히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이건 분비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혈액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스친 정도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00만 분의 1cc의 피만 옮겨도 질병이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피나 사체를 좋아하는 파리, 쥐, 고양이, 새, 깃털에 극히 미량만 묻어도 질병이 옮겨지는 겁니다. 실제 멧돼지가 넘어오는 올 수는 없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없는 거죠. 파리니 뭐 이런 건, 새. 자, 정확한 DMZ 내 실태 조사와 공동 방역 작업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록 DMZ 작전 인원에 대한 방역 소독은 진행하지만 하천과 토양, 그리고 쥐나 파리 등에 대한 남북 공동 방역 작업이 절실한데요. 다만 이 남북 방역 협력을 추진하자는 우리의 제의에도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천절 휴일 남부를 강타한 18호 태풍 미탁은 이례적인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특히 3가지 악조건이 겹치면서 태풍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는데요. 기상 전문 기자 연결해서 원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이 태풍 미탁 직전 태풍이었던 타파보다 세력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더 컸던 이런 상황인데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18호 태풍 미탁은 17호 타파보다 세력은 약했지만 내륙에 상륙한 뒤에 간통했습니다. 해상을 지나가는 태풍보다 내륙에 상륙한 태풍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태풍이 상륙하며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더 발달했습니다. 이른바 동풍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때문에 남부와 제주도에 300mm의 비가 내렸는데 동해안에는 더 많은 55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이 낮이 아닌 야간, 취약 시간대에 남부와 동해안을 강타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는 태풍 미탁까지 해서 7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게 좀 기록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7개로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1950년과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입니다. 특히 9월에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을 태풍도 13호 링링과 17호 타파, 그리고 18호 미탁까지 모두 3개로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네. 태풍도 잦지만은 이 수확철인 가을 태풍이 또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또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까? 네, 아직 태풍이나 태풍 이전 단계의 열대 저하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에 따르면 다음 주 초반에 19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말부터 찬 공기가 확장해 한반도를 뒤덮는다는 겁니다. 날씨는 크게 쌀쌀해지지만 이런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핑크 뮬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에 강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집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에 머물겠고요.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휴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경기 동부와 영서 곳곳으로는 비가 지나겠고요. 휴일은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제주도에만 새벽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